안녕하세요. 사연극장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실제 사연은 3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온 한 전직 간호사의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을 헌신한 후 고급 홈케어 사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63세 정희 씨. 아들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주말 오후, 정성껏 차린 식탁과 화목한 대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이 가정에 어느 날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생 남의 생명을 구해온 간병 전문가가 정작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서 말입니다. 혈압약을 몰래 바꿔치기 하려는 며느리, 8살 손주를 이용한 충격적인 계획,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3억 원의 비밀까지. 과연 30년 간병 경험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너진 가족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희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희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면 아들 현우가 가족과 함께 올 예정이었어요. 정희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내며 머릿속으로 메뉴를 정리했습니다. 손주 민호가 좋아하는 불고기, 며느리 소영이 즐겨 먹는 나물 반찬들까지. 30년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정희는 이제 63세였습니다. 3년 전 은퇴 후 고급 홈케어 서비스 업체 케어엔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부유층 가정의 전문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리며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어서 와. 민호야,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8살 민호는 정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우리 민호가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현우는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케어엔젤 사업은 어떠세요? 아주 잘 돼. 의료진 출신이라서 그런지 신뢰를 많이 받더라고. 정희는 뿌듯했습니다. 30년 간병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정희는 정성껏 차린 상을 내왔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영이 계속 정희의 약통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혈압약은 언제 드세요? 보통 저녁 식사 후에 먹어. 아, 그러시는군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소영이 벌떡 일어나 약통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어요. 30년간 환자들을 돌본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소영이 가져온 약을 보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색깔이 달랐어요. 소영아, 이거 내 약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 맞는 약이에요.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소영의 목소리에 어딘지 모르게 강압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주를 다시 보니까 민호가 그때 무심코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머리 아프게 하는 약 준다고 했는데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희의 혈관에 차가운 무언가가 흘렀어요. 현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소영아, 민호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소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호가 장난으로 하는 말이에요. 어린애 말을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확신했습니다. 30년 간병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정희는 약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평소 먹던 혈압약과는 전혀 다른 성분이었습니다. 만약 이걸 먹었다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소영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려던 거니?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소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약 관리를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내가 언제 깜빡했다는 거야? 내 정신은 멀쩡하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키운 직감이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가 좋은 뜻에서. 좋은 뜻이라고?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조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영이 갑자기 폭발했어요. 어머님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자꾸 약을 깜빡하시고 같은 말도 반복하시고 솔직히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치매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님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고요. 소영의 마지막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걸.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그리고 그 첫 단계가 바로 잘못된 약을 먹여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정희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0년간 환자들을 지켜온 자신이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정희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영의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요일 오후, 정희는 평소처럼 대학병원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이면 옛 동료들과 만나는 날이었어요. 정희 언니, 먼저 도착해 있던 수연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은 정희와 함께 30년을 일한 동기였어요. 지금은 신경과 전문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 케어 엔젤 일 때문에 좀 바빴어. 정희가 자리에 앉자 곧이어 다른 동료들도 모였습니다. 정신과 의사 민수, 약사 영희, 그리고 내과 간호사 미경까지. 정희 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수많은 환자를 돌본 전문가들이었어요. 사실은 정희는 천천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영이 약을 바꿔치기 하려던 것, 민호의 말,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희 선배,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야? 민수야? 제가 정신과에서 많은 케이스를 봤는데 의도적으로 약물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도박이나 다른 중독 문제가 있을 때 그런 행동을 보이죠. 정희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박, 며느리분이 평소에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세요? 민수가 전문가다운 질문을 던졌어요. 정희는 생각해봤습니다. 소영이 최근 들어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모습, 갑자기 비싼 물건들을 사들이던 것, 그리고 현우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던 것까지. 그러고 보니 정희가 중얼거리자 약사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혹시 바뀐 약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요? 응. 흰색 둥근 알약이었는데 내가 먹던 분홍색과는 달랐어. 영희가 핸드폰을 꺼내 약품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만약 혈압 환자가 이런 약을 잘못 복용하면 저혈압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소영이 자신을 해치려 했던 걸까요? 수연이 정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정확히 알아봐야 해.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남을 돌보는 일만 해왔는데 정작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몰랐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김 실장이라고 의료기관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분이에요. 사설탐정 같은 분인가? 비슷해요. 병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조사하죠. 환자 학대나 의료진 비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조사한다는 게 맞는 일일까요? 그때 미경이 입을 열었어요. 언니, 케어엔젤에서 비슷한 사례 본 적 없어?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있었어요. 지난달 케어엔젤에서 파견한 간병인이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가족이 의도적으로 약을 바꿔가며 환자를 괴롭혔던 일이었어요. 있었어. 그때는 재산 문제 때문이었는데 정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이상한 행동들,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약물 조작까지. 혹시 소영도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희 언니, 일단 정확한 사실부터 확인해 봐야 해.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온 언니가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할 때야. 정희는 동료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분명한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그 김 실장이라는 분 연락처 좀 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카페를 나서며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간 환자를 지켜온 자신이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어요. 그리고 정희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 정희는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실장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중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네. 만나서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병원 근처 카페에서 뵐까요? 정희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시에 뵙죠. 카페에서 김 실장을 만난 정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김 실장이 건넨 서류 봉투가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박 선생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세요. 김 실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이었습니다. 소영의 이름으로 된 수십 개의 계정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금액들을 보자 정희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씩 잃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며느리가 한 일인가요? 확실합니다. IP 주소와 결제 정보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김 실장이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이었어요. 소영이 2년 전부터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다가 중단했고, 최근에는 증상이 더 악화됐다는 의사 소견까지 있었어요. 현우는 이걸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더 있습니다. 김 실장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정희는 그 내용을 보고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골들론이라는 불법 사채업체에서 3억 원을 빌렸다는 기록이었어요. 이자가 월 1,500만 원이었습니다. 3억이라고요? 이자만 1,500만 원?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김 실장이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희는 그 내용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소영이 정희 아파트와 케어엔젤 지분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시도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다행히 정희 명의가 아니어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시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요양원 이야기도 맞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관리권을 얻으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3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여러 사건을 봤지만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며느리분이 현우 씨 몰래 가정 자금 2억 원을 빼돌렸어요. 모두 도박으로 날렸고요. 정희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현우가 요즘 돈이 부족하다고 한 것도 그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현우 씨는 자신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속여가며 돈을 빼돌렸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채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속 독촉하고 있어요. 며느리분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김 실장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소영이 받은 협박 문자들이었습니다. 돈 안 갚으면 가족들한테 알린다. 시어머니 재산 당장 정리하라 같은 무서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소영이 왜 그렇게 급하게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는지, 왜 약을 바꿔치기 하려 했는지, 모든 게 돈 때문이었어요.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30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며 길은 냉정함이 되살아났습니다. 더 조사할 수 있나요? 정확한 증거들을 더 모아야겠어요. 물론입니다. 어떤 부분을 더 원하세요? 자체업체와의 모든 거래 내역, 그리고 현우 몰래 빼돌린 돈의 정확한 경로요. 정희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계획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을 주세요. 완벽한 증거들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정희는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환자들을 지켜온 경험으로 이제는 자신과 아들을 지켜야 할 때였어요. 정희는 이번에는 혼자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실장의 2차 보고서를 받은 다음 날, 정희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찾아간 곳은 의료 분쟁 전문 변호사 이준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급하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박 선생님.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이 워낙 심각해서요. 이 변호사는 김 실장의 조사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고령자 학대입니다. 의도적 약물 조작은 상해 미수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정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의학적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박 선생님의 병원 동료분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 제도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재산 보호를 위해서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정희는 동료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정희 언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 수연이 김 실장의 자료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신과 의사 민수가 전문가다운 분석을 했습니다. 도박 중독자가 가족을 대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돈이 급할 때는 더욱 위험해지죠.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네요? 네. 자체업체 압박까지 받고 있다면 더욱 절망적인 상태일 거예요. 민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희 선배, 정신과 검진을 받아보세요. 며느리분이 치매라고 주장했으니 그게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약물 검사도 필요해요. 약사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잘못된 약을 드셨다면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희는 동료들의 전문적인 조언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완벽한 의학적 증거들을 확보했어요. 정신과 검진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치매는커녕 평균보다 뛰어난 인지 능력을 보였어요. 약물 검사에서도 소영이 바꿔치기 하려던 약 성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거짓말을 완전히 증명할 수 있어.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인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손주 민호였습니다. 정희는 아동심리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네. 할머니, 민호는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약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머리가 아픈 병이 있어서 특별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정희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깜빡깜빡하시니까 민호가 대신 챙겨드리라고 했어요. 아동심리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민호는 어떻게 했니? 엄마가 주는 약을 할머니 약통에 넣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보셨어요. 민호의 말에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를 이용해서 약물 조작을 하려 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민호야, 엄마가 다른 말은 안 했니?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 더 좋은 선생님들이 돌봐주신다고 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어요. 상담을 마친 후 정희는 이 변호사와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됐습니다. 이 변호사가 두툼한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의학적 소견서, 도박 중독 증거, 사체 관련 자료, 그리고 아동 증언까지. 성년 의견인 신청도 내일 접수할 수 있어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간 환자들을 지켜온 경험이 이제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되었어요. 이제 며느리와 직접 대면할 시간이군요. 네. 하지만 조심하세요. 도박 중독자들은 궁지에 몰리면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 변호사의 경고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정희에게는 진실이 있었고 그것을 증명할 완벽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싸움을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마침내 결전의 날을 정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야, 너희 부부 좀 보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그냥 와. 소영이도 반드시 함께 와야 해. 정희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 3시 정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우와 소영이 들어서는 순간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을 거예요. 정희는 소파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이 변호사와 김 실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시죠? 현우가 당황스럽게 물었어요. 내 변호사님과 조사 전문가야. 앉아라, 소영아. 소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슨 일인지 알아챈 듯 했어요. 정희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소영아,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어. 소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이 서류들을 보면 다 나와 있거든. 정희가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이었어요. 현우가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소영아, 이게 뭐야? 도박을 했다고? 그건 소영이 말을 더듬었어요. 하루에 수백만 원씩 잃었더군. 2년 동안 계속.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두 번째 서류가 나왔어요. 불법 사채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3억 원을 빌렸어. 이자가 월 1,500만 원이야. 현우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3억이라고? 소영아, 이게 정말이야? 소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야. 정희가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우리 집 돈 2억 원을 내가 몰래 빼돌렸어. 모두 도박으로 날렸고. 현우의 눈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2억이라고요? 우리 돈이 왜? 그래서 내가 요즘 돈이 부족하다고 했던 거야. 아내가 다 가져가서 말이야. 정희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게 있어. 네 번째 서류가 공개됐습니다. 정희의 의학적 검진 결과와 약물 분석 자료였어요. 내 약을 바꿔치기 하려던 것도 다 증명됐어. 이 변호사가 전문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고령자 학대입니다. 의도적 약물 조작은 상해 미수에 해당해요. 소영이 마침내 폭발했어요. 증거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냥 민호 증언도 있어. 정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가 민호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동 심리 상담사 앞에서 다 털어놓았어. 소영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8살 아이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현우가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소영아, 정말이야?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나는 돈이 급해서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채업체에서 계속 협박하고 어머님 재산이라도 담보로 써야 한다고. 그래서 내 어미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구나. 현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머니 약까지 바꿔가면서. 정희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소영아, 이제 선택해.
정희가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조용히 이혼하고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든지 아니면 고령자 학대로 법정에서 만나든지. 소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그녀의 거짓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선택할 시간은 일주일이야. 그때까지 답을 안 하면 바로 고소할 거야. 정희 목소리에는 30년간 무수한 위기를 헤쳐온 간병인의 단단함이 배어 있었어요. 소영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거짓된 삶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소영과의 이혼이 끝난 후 가장 힘들어한 것은 민호였습니다. 8살 아이에게는 모든 변화가 혼란스러웠어요. 하루아침에 엄마가 사라지고 아빠와 할머니만 남게 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죠. 정희는 즉시 아동심리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민호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자신 탓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처음 한 달간 민호는 말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에서만 있으려 했고 밤에는 자주 악몽을 꾸었어요. 현우는 그런 아들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무능했어요. 아들한테 이런 상처를 주다니. 현우야, 지금부터가 중요해. 민호를 지키는 게 우선이야. 정희는 아들을 다독였어요. 현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 일보다 아들을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퇴근 후에는 민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말이면 둘이서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아빠, 오늘은 뭐 할 거예요? 민호가 서서히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 집에 가서 케어 엔젤 일 도와드릴까? 좋아요. 할머니가 환자 할아버지들 돌보는 것 보고 싶어요. 3개월이 지나자 민호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거의 되찾았습니다. 정희는 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들도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연아, 내가 새로운 사업을 생각해보고 있어. 정희는 동료 간호사 수영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어떤 사업인데? 고령자 학대 방지 전문 서비스야. 실버 가디언이라고 이름 지었어.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처럼 당하는 어르신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을 미리 보호하는 거지. 수연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료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의심스러운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법적 보호까지 연결해주고. 정희의 아이디어는 점점 구체화됐습니다. 6개월 후 실버 가디언 서비스가 정식으로 런칭됐어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변호사가 팀을 이뤄 고령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정희 언니, 벌써 신청자가 50명이 넘었어. 수연이 신나서 보고했어요. 정희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정희는 민호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할머니, 저 떡볶이 먹고 싶어요. 11살이 된 민호는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 떡볶이 사줄게.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사 먹는데 정희는 익숙한 뒷모습을 봤어요. 소영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옛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정희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분노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가자. 정희는 민호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응. 오늘 깨달은 게 있어서. 정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간병은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나 자신부터 살렸으니까 이제 다른 어르신들도 지킬 수 있어. 현우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민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정희는 손주를 바라봤어요. 민호는 숙제를 하면서도 가끔 그들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내일은 실버 가디언 사무실 구경 가도 돼요? 물론이지. 우리 민호가 나중에 할머니 일 이어받을 거니까. 정희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케어엔젤에서 시작된 새로운 꿈이 이제 온 가족의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그 끔찍한 사건들이 결국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남을 돌보는 일만 했는데 이제야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자신을 지키는 것부터가 진정한 케어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전직 간호사 정희 씨가 며느리의 충격적인 계획을 발견하고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30년간 남의 생명을 구해온 의료진이 정작 자신의 생명을 가족에게 위협받는 상황, 그리고 도박 중독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내 학대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범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잔혹한지, 그 피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고령자 학대나 가족 내 금전 문제를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경고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조심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기까지 사연 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